네, 이번 단어는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쪽에서 이제 ILS VRC라고 하는 이 하나의 경진대회 같은 거죠. 대회에서 이제 도출된 어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들, 아주 기본적인 구조들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 현재 AI에서의 이 어떤 아키텍처, 그 모델의 구조라고 하는 그렇게 크게 막 현재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딥러닝의 역사, 약간 그런 측면에서 가볍게 좀 다뤄보려고 해요. 이 CNN 아키텍처 모델의 구조라고 하는 뭐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이거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것도 지금 이 자료도 2018년에 이제 자료인데 이 이후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연산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연산 그 모델의 약간 크기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모델이 클수록 이제 연산이 많으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정확도죠. 정확도. 모델이 커지면은 이제 정확도가 당연히 올라가는 것도 있을 텐데 그거 외에 이제 모델의 크기를 막 마냥 키우지 않고서도 뭐 좋은 모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이후에 나오는 또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후에 나오는 다양한 아키텍처들도 한번 재미삼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이제 ILS VRC에서 조금 유명세를 탔던 그런 모델의 아키텍처 중심으로 조금 볼 거예요. 이 ILS VRC라고 하는 거는 Image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의 약자입니다. 이 ILS VRC 요 대회고요. 이제 이미지넷이라 그러죠.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라지 스케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요거를 대회를 이제 주최를 하는 거죠. 요 데이터셋을 써서 이제 하는 대회가 이제 ILS VRC라고 하는 대회고요.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여러분들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워드넷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 구조, 그러니까 단어라고 하는 게 뭐 계층적으로 조금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뭐 예를 들면 개라는 클래스 아래에는 개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 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구나. 트레이닝 데이터, 이 이미지넷도 사실은 원래 사이즈는 상당히 큰데 ILS VRC는 그 중에 또 일부만 씁니다. 보통 우리가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ILS VRC에서 쓰는 이미지넷 데이터 같은 경우에 트레이닝 학습용으로 이미지가 지금 1.2 밀리언 이미지니까 이게 120만 장이 지금 학습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00개 이상의 카테고리, 1000개 이상의 클래스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개 이미지가 있고 사람 이미지가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1000개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 시에 성능 검증을 위해서 밸리데이션과 그리고 학습 후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이 이제 총 150K, 그러니까 15만 개가 이제 있다는 거고, 그 중에 5만 장을 이제 밸리데이션용으로 나오고, 나머지 이제 10만 장이겠죠? 10만 장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셋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천 하면 맞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이 데이터셋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ILS VRC라고 하는 대회는 사실은 조금 오래 이렇게 지속이 되었는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가 이 딥러닝의 시대로서 조금 굴러갔던 대회예요. 2017년 이후에는 이 대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요 폐지된 이유는 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2012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어떤 딥러닝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약간 시초적인 그런 어떤 구조가 이렇게 나오면서 많은 것들을 정립을 했죠. 그래서 2012, 13, 14, 15, 16, 17 지금 6개 년 동안 조금 이렇게 대회가 진행이 되다가 이 대회는 없어졌어요. 이 2012년부터 2017년에 이렇게 ILS VRC 대회에서 우수한 이 성과를 보였던 모델들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ILS VRC 대회는 이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말 그대로 이 사진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요? 뭐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양철북 같은 거죠. 양철북에 대한 뭐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이런 거. 싱글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은 우리가 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양철북이면 양철북이 어디 있냐까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고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이 사진 내에 존재하는 우리 1000개 카테고리에 대한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로컬라이제이션까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합쳐진 게 다양한 여러 객체에 대해서 멀티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오브젝트 디텍션은 우리가 또 추후에 다룰 거니까 뭐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ILS VRC 이 대회 2012년에 이제 우승작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 놀랐던 게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전에 ILS VRC라고 하는 대회에서 사람들이 갖고 왔던 모델들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법들이죠. 인공지능 기법들이 뭐 기껏 해봐야 정확도를 뭐 1%? 뭐 요 정도 이제 향상시키는데 그쳤었는데 2012년에 갑자기 이 알렉스 넷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딥러닝이죠. 소위 딥러닝. 지금은 뭐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좀 안 쓰는 느낌인데 약간 좀 촌스럽잖아요. 뭐 어찌됐건 딥러닝이라고 하는 요 어떤 기술을 이렇게 딱 갖고 오면서 성능을 비약적으로 이렇게 막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전에 시프트, 우리가 컴퓨터 비전 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제 스케일 인베리언트 피처 트랜스폼과 이 FV라고 하는 이제 피셔 벡터라 그래요. 피셔 벡터 이 두 가지 기법을 쓴 이 성능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에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러율이 이제 26.2%였습니다. 에러율이 탑5,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그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얘에 대해서 이제 5개 중에 이 이미지는 요건 것 같아? 5개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이제 성능을 내는 거죠. 요거에 대한 에러율이 26.2%였었는데 갑자기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 알렉스넷이 딱 등장을 하면서 성능을 지금 요렇게 올린 거죠. 16.4%. 그러니까 거의 10% 가깝게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 레이어를 이렇게 더 쌓았을 때는 15.3%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능을 비약적으로 올리면서 이 전까지는 이제 끽해봐야 1%로 이랬는데 이때 막 거의 10% 가까이의 성능을 한 번에 딱 비약적으로 상승을 시켰다. 요거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기반에 어떤 그 인공지능 기술을 써먹을 방도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 하면서 2012년부터 이제 딥러닝의 홍수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프트나 이 피셔 벡터 같은 애들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같은 애들은 이제 알아서 뭔가 특징을 뽑아내는 공간 혹은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 같은 걸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예전 모델들은 우리가 사람의 직관이 이렇게 좀 포함이 돼가지고 우리가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라 그러죠. 뭔가 이렇게 하면은 좀 구분을 하는데 잘 좀 유효할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의 약간 피처를 설계를 하는 이런 기법들이었다면,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딥러닝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데이터 드리븐. 뭔가 우리가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위한 어떤 특징을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 혹은 특징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유행이 시작이 되었고요. 알렉스넷은 당연히 이제 테크니컬 페이퍼, 우리 논문이라고 그러죠. 논문에서 이렇게 발표된 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제가 써놨는데 알렉스넷의 아키텍처고요. 논문에 있는 그림 그대로인데 이게 사진이 지금 잘린 게 아닙니다. 애초에 지금 논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좀 보기가 좀 그렇죠. 뭔가 이렇게 패스가, 그러니까 경로가 두 가지로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해서 좀 잘려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두 갈래 방향으로 뭔가 병렬 처리를 좀 했었는데, 이 병렬 처리를 이 당시에 이 저자들이 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이때 이제 GPU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 GPU가 그 엔비디아의 GTX 580이고 3기가 VRAM을 가지고 있는 얘를 썼다고 하는데 좀 용량이 성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두 대를 써가지고 이렇게 병렬로 학습을 시켰다, 뭐 이런 이제 용어를 쓰거든요. 멀티 GPU 트레이닝을 했는데 노리고 한 건 아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뭐 레즈넥스트라든가 이제 셔플렛 같은 이런 구조에서는 이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도움이 되던데, 그러니까 성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연산량 측면에서도 훨씬 도움이 되던데 라는 약간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뭐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좀 이 알렉스넷의 이 아키텍처 어떤 구조가 가지는 그 철학의, 우리가 전에 이제 간략히 설명 들었던 CNN의 전체적인 흐름과 어떻게 이제 유사한지 여기서 이제 보통 출발을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애가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떤 딥러닝 기초 수업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배울 때 다루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 그냥 알렉스넷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이제 논문으로 이렇게 출판되었던 그림이 좀 보기 힘드니까 얘네가 실제로 실제로 구현을 했던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미지의 입력 사이즈가, 지금 얘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로 세로 길이가 227x 227짜리 그리고 3채널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이제
컨볼루션이 이제 11 바이 11짜리 이 커널을 활용한 스트라이드는 4고 그 다음에 96개의 커널을 썼으니까 이 채널 수가 3개에서 96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4로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원래 이제 세로 227, 가로 227이었던 사이즈가 이 공간 영역에서 이렇게 55 바이 55로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55 바이 55 바이 96짜리 우리가 이제 뭐 파이토치 컨벤션으로 이렇게 써보자면은 채널 하이트, 위스 이렇게 했을 때 얘가 96, 얘는 55, 55 이렇게 크기가 줄어든다 이거죠.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를 했을 때 왜 11 바이 11의 스트라이드를 4로 하고 지금 패딩을 안 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왜 55가 되는지에 대한 수식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즈가 한 번 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오버래핑 맥스 풀링이 이렇게 들어가죠. 서브 샘플링이 이렇게 들어가서 크기 공간 영역에서의 크기 즉 55 바이 51을 한 번 더 55를 한 번 더 줄입니다. 이제 오버래핑 풀링을 통하게 되면은 27 바이 27 절반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절반 사이즈로 이렇게 딱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풀링한 요 피처를 갖다가 요 피처 96 바이 27 바이 27짜리를 컨볼루션 레이어에 한 번 더 통과를 시킵니다. 여기 컨볼루션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5 바이 5짜리 이제 필터 커널을 썼다 이거죠. 256개 커널을 썼으니까 96개 채널이 256개 채널로 이렇게 늘어나고 이 공간상에서 우리가 스트라이드를 지금 주지 않았죠. 여기에서는 이제 스트라이드가 1로 되어 있는 거죠. 스트라이드가 1로 정상적인 컨볼루션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공간 영역에서의 크기는 27 바이 27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리고 여기 컨볼루션 두 번째 레이어를 통과했을 때는 256 바이 27 바이 27짜리 요 피처 텐서가 이렇게 뭐 코드로 봤을 때는 도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서브 샘플링을 하죠. 우리가 리셉티브 필드를 키우기 위해서 서브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27 바이 27이었던 이 스페이셜 사이즈가 13 바이 13으로 이렇게 크기가 절반 사이즈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컨볼루션 레이어 여기서는 이제 3 바이 3짜리 요 필터 커널을 썼습니다. 384 채널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그래서 지금 256 채널에서 384개의 필터 커널을 썼기 때문에 채널이 384개가 되고 그리고 공간 사이즈는 13 바이 13 즉 채널 하이트, 위스의 크기, 요 텐서의 사이즈는 384 바이 13 바이 13짜리 요 피처가 도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컨볼루셔널 레이어 해서 3 바이 3짜리 필터 여기서 이제 패딩을 먹였으니까 그대로 사이즈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패딩이 지금 1짜리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 역시 384개 어떤 필터 커널을 이용을 해서 사이즈는 그대로 유지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컨볼루셔널 레이어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3x3짜리 필터를 쓰는데 256개를 쓰니까 384였던 이 피처의 채널이 피처 맵의 채널이 256 사이즈로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 컨볼루션이 다 끝나고 나면은 256 바이 13 바이 13짜리 이러한 피처 맵이 도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버래핑 맥스 풀링, 서브 샘플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오버래핑 맥스 풀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서브 샘플링을 해서 또 절반 사이즈 6x 6짜리로 이렇게 공간 영역을 이렇게 줄이게 되는. 이때까지 이렇게 딱 왔으면 우리가 컨볼루션 즉 뭔가 어떤 지역적인 그 디펜던시 우리 요 픽셀 중심으로 봤을 때 이 근처의 애들은 서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하는 게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까지 왔으면 지역적인 특징은 다 본 것 같고 이제부터는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한 전역적인 특징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요 이제 피처 맵을 갖다가 벡터로 플래튼을 펴는 거죠. 이제 플래튼을 해서 전부 다 이제 그냥 뉴럴 네트워크에 이제 통과를 시킨다는 거죠. 벡터로 이제 치부를 하고 25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은 이제 길이가 나오겠죠. 9216개의 노드가 뉴런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 9216개의 뉴런과 그다음에 4096개 이 공간을 이렇게 옮기는 거죠. 9216 차원에서 4096 차원으로 이렇게 벡터 공간을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넘기는데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4096 차원 수는 동일하지만 좀 더 가공을 하는 이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마지막 피처 벡터 496 차원짜리 그러니까 실수 공간에 이제 4096짜리 이런
벡터가 우리한테 있다 치면은 얘를 가지고 우리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있는 1000개의 클래스를 이렇게 확률을 뱉어주는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1000개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이렇게 다 나올 거니까 그 중에 가장 높은 확률을 택하게 되면은 우리가 입력으로 넣었던 애는 예를 들면 고양이구나. 이 이미지는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구나. 요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은 좀 진부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컨볼루셔널 레이어가 5개 있었고요. 그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냥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 3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총 8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좀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 네트워크 안에는 우리가 이제 추정해야 되는 미지수가 파라미터죠. 파라미터가 60밀리언 개면은 이제 6천만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 뉴런 수는 65만 개가 있다. 이 당시에 이 GTX 580이라고 하는 이 GPU를 가지고 5일에서 6일 정도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알렉스넷에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을 렐루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죠. Rectified Linear Unit이라고 하는 애를 비선형성 추가, 우리가 항상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를 하든 혹은 그 전이든 해서 비선형성을 이렇게 사이사이에 추가를 하는데 그때 이용을 했던 게 이 알렉스넷에서 렐루라고 하는 걸 이제 이용을 했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시그모이드 계열,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로지스틱 펑션이죠. 하이퍼볼릭 탄젠트 뭐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 전부 다 시그모이드라고 우리가 그러고 이 시그모이드 정확히 말하면 로지스틱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그렇고 미분을 하면 할수록 이 최대값이 이렇게 줄어들죠. 얘를 미분을 하면은 뭐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얘가 이 최대값이 0.4가 아니라 0.25 정도 돼요. 0.25인데 이게 계속 이렇게 1보다 작은 숫자가 곱해지면은 결국 그레디언트가 이제 베니싱 되는 그레디언트가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안 좋은 점들이 있죠. 그래 여기 좀 나오지만 일단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이 시그모이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애는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잖아요. 사실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제로 센터를 뜨면 좋은데 논제로 센터들 때문에 이런 문제도 또 추가적으로 있고요.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이 세츄레이션 되는 즉 얘를 미분을 했을 때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이 어떠한 구간이 뭐 존재를 하는 이런 단점도 있어서 중간중간에 액티베이션을 안 놓고 이 레이어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추후에 뭐 마이너리로 이렇게 0 아니면 1 혹은 마이너스 1 아니면 1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뽑아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쓰게 되고 중간에는 잘 안 넣습니다. 알렉스넷에서 이제 그 시도를 한 거죠.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지 않고 우리 그 르넷에서는 르넷 5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갖다가 액티베이션 즉 논리니어 매핑으로 이렇게 썼었다면은 알렉스넷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렐루를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렐루라고 하는 이거 맥스 연산이죠. 맥스 0과 x 값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서 0보다 크면은 x가 그대로 리니어하게 이렇게 나가고 만약에 입력값이 0보다 작으면 전부 다 0으로 버려버리는 여기에 이제 논리니어한 구간이 하나가 있어서 우리가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으로서 렐루를 쓸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딥러닝 배우실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 즉 논리니어리티를 이제 추가를 할 때 시그모이드 계열이나 뭐 하이퍼 탄젠트를 포함한 이런 애들이 일단 트레이닝 속도도 느리고 여기 수렴도 느리겠죠. 당연히 이 미분 연산에 대해서 이 어떤 이 미분 꼴이 단순한 렐루보다 좀 연산적으로 좀 느린 것도 있고 렐루라는 애는 반면에 이 컨버징이 빠르다. 수렴이 뭔가 우리가 최적화를 통해서 뭔가 최적값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이 좀 빠르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조금 방지를 하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깊어져도 지금 알렉스넷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깊은 네트워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딥러닝 시에 굉장히 좀 유용하다. 실제 실험을 해봤을 때 이 실선이 이제 렐루를 썼을 때고 요게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썼을 때입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썼을 때보다 조금 학습을 덜 시켜도 에러가 빠르게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사이파 10 데이터셋에 대해서 25% 에러에 도착을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수렴을 한다. 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서브 샘플링, 즉 스페셜 사이즈를 이제 줄이기 위한 풀링 기법으로서 오버랩드 풀링이라는 걸 이제 쓰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풀링이라고 하는 애는 스트라이드를 2로 해서 이 2x2짜리 요 윈도우 안에서 맥스 풀링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여기 이렇게 2x2짜리 영역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여기서 맥스 값을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두 칸 이동해서 여기를 2x2짜리 영역을 보고서 맥스 값을 뽑고,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원래 총 4x4짜리였던 이제 피처 맵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알렉스넷에서 썼던 방식은 이런 일반적인 논 오버래핑 풀링이 아니라 오버래핑 풀링을 썼다는 겁니다. 오버래핑 풀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트라이드를 1로 해가지고 처음에 2x2 영역을 이렇게 윈도우 안에서 살펴볼 때 맥스 값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두 칸을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칸만 이동한다는 거죠. 그 다음번에는 이렇게 한 칸을 이동해서 여기 2x2 영역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얘가 최대값이네 이렇게 뽑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칸 이동해서 이렇게 뽑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최대값인 9를 뽑자. 그래서 여기 전체 사이즈가 얘보다는 좀 커지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오버래핑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면서 풀링하는 방식을 이제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랍아웃이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딥러닝 배우실 때 배우셨을 텐데, 드랍아웃이 여러분들이 아마 과적합 방지로서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를 한다. 우리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약간 오버피팅 되는 경향성을 좀 방지하는 장치로서 드랍아웃을 알렉스넷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 그러죠.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할 때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사실 드랍아웃은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우리의 뉴런들과 걔네 뉴런을 연결해주는 어떤 엣지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노드 엣지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랜덤하게 어떤 그 선을, 실제로는 얘네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하죠.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야 하는데, 학습을 시킬 때는 뭔가 랜덤하게 그때그때마다 몇 개의 이제 이 연결선을 이제 제외를 하고 연결선 없이 몇 개의 뉴런만 살려가지고, 몇 개는 죽이고 몇 개는 이렇게 살려가면서 랜덤하게 드롭을 하는, 뉴런을 몇 개를 랜덤하게 드롭을 하는 이러한 방식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롭아웃은 여러분들이 구현 시에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사실 이 드롭아웃을 구현하는 코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기 코드에도 지금 써 있죠. 이렇게 구현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는다. 그냥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갖다가 이제 쓰시게 될 텐데, 이 드롭아웃을 쓸 때는 그래서 트레이닝, 즉 모델을 갖다가 학습을 시킬 때는 당연히 드롭아웃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추론을 할 때는 다 연결을 시켜놔야 되죠. 이 드롭아웃이 어째서 이제 오버피팅에 대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실제로 이 피처맵을 뜯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학습이 다 된 다음에 이 드랍아웃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대한, 지금 드랍아웃을 50%, 그 랜덤하게 50%는 막 이렇게 드랍을 시켰다는 겁니다. 드랍아웃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드랍아웃을 적용했을 때 학습된 이 어떤 필터를 통한 어떤 그 피처를 이렇게 가시화를 해보게 되면은, 드랍아웃을 적용하게 되면은 특정한 패턴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셀리언트하다, 어떠한 우리가 뭔가 예를 들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얘가 고양이야 개야 요거를 구분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집중해야 되는 이런 피처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고양이는 수염이 길다든가 뭐 개는 코가 크다든가 뭐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이 스파르시티를 좀 키우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스파르시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듬성듬성하게 대부분의 값은 0인데 뭔가 큰 값들이 중간에 이렇게 뜬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만 딱 뜯어봐도 대부분의 값은 작지만 여기 어떤 특정 위치의 값들만 이렇게 집중해서 확인을 하는 이러한 효과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수업에서 배우셨을 것들이 L1놈에 대한 어떤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든가 L2놈에 대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이제 뭐 리치라든가 뭐 라쏘라든가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기법들을 좀 배우셨을 텐데, 요 L1놈 같은 애는 이제 우리 가중치에 대한 이 L1 놈을 갖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스파르시티를 좀 키우는 그러한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집중해야 할 어떤 그 가중치에 딱 집중을 하고 필요 없는 가중치는 좀 죽이고, 약간 이러한 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좀 함으로써 오버피팅도 방지를 하는 이러한 효과를 부가적으로 좀 갖고 오게 되는 이러한 좀 내용이 알렉스넷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이전에 딥러닝 다루는 수업에서 기초에서 이렇게 들으셨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그 역사와 동일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렉스넷에서 이렇게 또 썼던 게 우리가 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가 레이어가 이렇게 있다면은 보통 구성되는 게 컨볼루셔널 오퍼레이션에 대한 거 그리고 논 리니어리티 액티베이션을 이렇게 또 추가를 하죠. 논 리니어 액티베이션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풀링 같은 혹은 서브 샘플링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게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었죠. 우리가 피처를 갖다가 좀 정규화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렉스넷에서 썼던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이 Local Response Normalization 해서 LRN이라고 부르던 이 기법이었어요. 사실 이 LRN이라고 하는 이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은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Depreciated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쓰지 않는 약간 퇴물이 되어버린 이런 기법이에요. 그냥 재미로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의 이제 뇌라는 데에서 이 lateral inhibition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얘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자극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그 자극에서 주변에 있는 자극은 이 스레숄드 기준으로서 여긴 죽여버리겠다 약간 이런 뜻으로 보면 되거든요. 살릴 애만 살리고 죽여버리게. 이거 액티베이션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자극이 들어온 뉴런 외에 그 이웃의 애들은 약간 조금 억제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유명한 이제 헐만 그리드라고 하는 그리드인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여기는 이 점은 하얗게 보이는데 주변에 얘를 집중해서 보면 주변에 이렇게 여기 약간 검은 점들이 막 있었다 없었다 막 이렇게 되는 게 여기는 이제 살리고 나머지 애들에 대한 능력은 이렇게 저하를 시키는 실제 사람의 눈과 뇌에서 이러한 현상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뇌를 따라한 거니까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얘를 반영을 하자 해가지고 갖고 온 게 이제 이 LRN, Lateral Inhibition을 좀 흉내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었고요. 역시 Lateral Inhibition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의 생체적으로 좀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뇌에서의 그 자극을 흉내낸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알렉슨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현재는 뭐 매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뭐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이나 이런 기법을 더 많이 쓰게 되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성 쪽 가게 되면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든가 뭐 다양한 노멀라이제이션 기법들이 있고 얘는 지금은 쓰지 않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멀라이제이션이 하나가 들어가긴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셋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데이터를 좀 강제적으로 좀 꼼수처럼 이렇게 늘리는 기법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알렉스넷에서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작업을 수행을 했었었고 이 당시에 이분들이 이제 토론토 대학의 팀이었는데 토론토 대학에서 했던 기법이 뭔가 기하학적으로 조금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데이터셋의 크기가 커지면서 당연히 오버피팅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지를 좀 하게 되고요. 뭔가 내 주어진 어떤 작은 양의 데이터셋을 외워버리는 효과를 방지시키는 목적으로서 우리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기도 하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또 그런 것도 있죠. 우리의 모델이 이렇게 학습이 됐다고 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학습됐다고 했을 때 여기 고양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를 이제 고양이로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고양이가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얘를 모델에 넣으면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콘볼루션 연산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모델은 얘를 고양이로 구분을 못합니다. 요거에 대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로테이션에 대한 우리의 모델은 로테이션에 인베리언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회전이 있더라도 고양이는 고양이로 당연히 구분을 해야 되죠. 요거를 원래 모델이 이제 이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능력을 부여하려는 이런 목적도 있죠. 단순히 오버피팅만을 방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로테이션도 있고 혹은 고양이가 이렇게 작게 들어왔다고 했을 때 고양이가 이렇게 작게 들어왔다고 했을 때도 당연히 스케일에도 크기에도 인베리언트하게 모델이 얘를 고양이로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없죠. 컨볼루션 연산을 생각해보면은 이런 능력은 좀 부족하니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애초에 학습시키자 약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알렉스넷에서 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내 원래 사진이 있다면 얘를 좌우 반전을 시켜서 미러링을 시켜가지고 거울에 비친 것처럼 좌우 반전을 시켜서 얘네 두 개를 다 데이터셋에 학습을 시키자 이런 거죠. 그리고 원래 이렇게 사진이 있다면은 얘를 갖다가 랜덤하게 이제 크롭을 하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진에서 이렇게 잘라서 데이터셋 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잘라서 학습을 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르는 위치를 이렇게 다르게 해가지고 데이터의 숫자를 늘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 학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이 알렉스넷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스넷을 이제 파이토치 코드를 이렇게 넣어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파이토치의 이제 서브 패키지인 토치비전 같이 설치가 되는 토치비전의 모델 이제 안에 알렉스넷 모듈이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실제 구현을 하지 않고도 쉽게 좀 꺼내 쓸 수는 있지만 전체 이 우리 구조 컨볼루션 레이어가 5개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3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이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구현을 해보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알렉스넷을 제가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이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애가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 시간에 배웠을 이제 CNN의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이 다 알렉스넷에서 나온 거구나. 요거를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조금 다뤄보았습니다.